자, 우리 전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느냐 하면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잠깐 배웠어요. 자, 우리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고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식 손익계산서를 보통 많이 외부에다가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보고식 손익계산서에 할 때에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IFRS에 맞춰서 우리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기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당기 순이익을 구하는 것은 종전에 우리가 K갭에서 작성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 가산하는 놈과 차감하는 놈을 가지고서 계산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총포괄손익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더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좀 전 시간에 배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기타 포괄손익을 계산을 하여 나온 것을 우리는 총포괄손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총포괄손익에 대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는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를 제가 5가지로 쭉 설명했는데 한 번씩만 더 보고 나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재평가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자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을 공정가치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정가치를 반영을 해서 우리가 적었는데요. 이때 재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이 늘어나는 것이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확정급여제도와 보험 수리적 손익도 마찬가지 가산하는 놈과 차감하는 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사업 환산에 대한 환율차 이익은 해외사업 환산이, 손실은 차감 항목, 그 다음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이 있습니다. 처분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지만 평가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의 위험회피 파생상품은 우리가 요 두 친구들은 중고급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목만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기타 포괄손익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잠깐 마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재평가이익이 100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은 50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사업 환산 이익은 100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환산 손실은요 차감해 주는 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익과 그 다음에 해외 환산 이익은 더해 주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더해 주게 되면 200원을 더해 주잖아요. 그러면 당기 순이익에다가 200원을 더해 주면 500원인데요. 여기서 손실이 나왔잖아요. 자, 이 손실은 뭐 해주라고요? 차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온다? 50원이 나오겠죠. 500원에서 50원 빼주니까 450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총포괄손익을 계산한다는 개념이 바로 국제회계기준입니다.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당기의 손익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손익계산서상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기업이 발생될 수 있는 손익까지도 알아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쭉 훑어봤고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이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작성하는 요령은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바로 이것을 성격별로 작성하느냐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기능별로 작성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의 요령은 2가지로 구분을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별로 작성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기능별로 하느냐,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그 2가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가 있느냐? 우리 교재에 잠깐만 보시게 되면요. 성격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사 같은 친구들끼리 묶어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종업원의 급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 등은 우리가 임금이라든지 제수당 이런 걸 한꺼번에 묶어서 쓴다. 또 감가상각비나 또는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유사한 친구들끼리 묶어서 적는다는 개념이 바로 뭐냐 하면요, 성격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를 잠깐만 설명을 하게 되면요. 거기 그런 게 있죠. 상품의 변동.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거기 보면 제품과 여기 보면요. 큰 타이틀은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공품의 변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제품과 제공품에 대한 것은 원가 관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상품이 주류를 이루니까 제가 상품의 변동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변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는가 봤더니요.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원재료 사용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상품의 사용액이 아니라 이것은 상품의 매입액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봤어요. 상품의 변동액과 자, 요거 상품의 변동과 원재료 사용액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알아주실 게 뭐가 있느냐 하면요. 자, 우리가 종전에 우리가 배웠던 나중에 이제 제가 중급에 들어가서도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 이때 상품하고 제품에 대한 상품하고 상품의 매입액을 우리가 매출 원가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기능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출 원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했느냐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요. 매출 총이익을 구한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기능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1,000원이 매출액이 있어요. 그 다음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요. 여기다 잠깐만 써볼게요. 매출원가 공식은 내 원가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기초 상품에다가 그 다음에 당기의 순매입액을 뭐해서 더해서 말상품을 빼주게 됐을 때를 우리는 매출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매출원가는 내가 매출액에서 빼줬을 때가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요.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나와요. 좀 어렵죠? 기초치고 그냥 흐름만 이렇다는 것을 감만 잡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매출액 이런 얘기는 매가라는 얘기, 판매하는 가격 매가에서 원가를 빼주면 이익 나온다는 개념이거든요. 다시 한번요. 매가에서 무슨 가를 빼주면 원가를 빼주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익이 나온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가 100원이 있고요. 기말 상품이 150원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당기의 순매입액은 500원이 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600원에서 150원을 빼주면 이때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 450원 나오는 거 맞나요? 자, 600원에서 자 100원 빼주고 50원 빼주니까 450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450원짜리를 얼마에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1,000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죠. 얼마큼 이익이 생겼어요? 550원만큼의 이익이 생겼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왔다. 이런 식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매출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K갭에서 구분손익을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이런 식으로 구분손익을 계산한다는 개념이 바로 기능별 우리가 손익계산서인데 반해서 우리가 이 성격별에서는 그런 공식을 좀 자연스럽게 유도를 했어요. 어떻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상품의 변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바로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기초상품과 그 다음에 기말상품에 대해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기초가 크면은 차감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기말이 크면은 뭐 해준다? 가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서 매출원가를 계산한 거예요. 자, 이것은 이 공식을 응용한 건데요. 자, 다시요. 기초가 크면은, 기초 상품이 크면은 뭐 해주고? 차감해주고. 그 다음에 기말이 크면 뭐 해준다? 더해준다. 왜? 기초와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요런 요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기초 상품과 기말 상품을 비교 한번 해볼까요? 기초 상품이 100원이고요. 기말이 150원이잖아요. 누가 더 큰 거예요? 기말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얼마가 커요? 50원. 이때 기말 상품이 크면 뭐 해준다고요? 더해준다고요. 자, 더해주게 되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맨 처음에 매출액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익 매출액 1,000원 이렇게 있었을 때 가산해주고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액은 아까 얼마 있었어요? 500원 있었잖아요. 사용액이다. 전액 사용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1,050원에서 500원 빼주니까 얼마가 나와요? 자, 얼마? 550원 나오잖아요. 어때요? 자, 우리가 기능별로 계산한 거에 매출 총이익과 성격별로 계산했을 때 매출 총이익의 문제의 답은 어떻게 나온다? 같게 나오지요. 그래서 성격별에서는 상품의 변동액을 기준하는데 기초가 크면은 여기 뭐 해주고 차감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말이 커졌을 때는 뭐 해준다고요? 기말이 클 때는 뭐 해준다? 가산해주는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요. 상품을 사와서 무조건 다 썼다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왜? 기초하고 기말 중에서 어떤 놈이 남았느냐 이것만 따져보면 되겠다는 취지에서 오히려 매출원가를 좀 더 쉽게 접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성격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능별로 우리가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에 대한 것을 우리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나와 있고요. 거기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기능별에 대해서 매출원가 꼭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별 표시 방법에는 매출원가 또는 물류 활동원가 또는 관리 활동원가 그 다음에 또는 마케팅 비용 이런 비용으로 해서 최소한의 이런 비용들은 적어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데 전에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 반면에 자 우리 전에 K갭에서는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주면 우리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다. 이런 식의 틀을 잡아준 반면에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그런 틀이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국제회계 기준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게 되면은요, 어떤 것이 기능별인지, 어떤 것이 성격별로 나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꼭 좀 봐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 포괄손익계산서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하는 데 있어서요, 성격별로 구하느냐 아니면 기능별로 구하느냐 이 부분이요. 당기손익을 계산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당기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계산서에다가 기타 포괄까지 이렇게 더하는 것은 총포괄주의를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성격별이다 기능별이라고 하는 것은 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기장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로 나눠진 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손익보고의 방법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단기 업적주의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단기 수익과 단기 비용을 적으라는 게 바로 단기 업적주의고 그것을 단기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는다는 게 바로 무슨 주의다? 발생주의다라는 개념이죠. 이래서 우리가 발생주의하고 우리가 단기 업적주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요. 포괄주의라는 거예요. 포괄주의라고 하는 것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타 포괄 손익까지 포함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는 개념이 바로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기존에 K갭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계산했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좀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를 봤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파트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하고 계산하는 부분과 이 개념에 대한 거는 이미 과거의 기출문제로도 많이 나왔던 사례니까 이 부분 가지고서 물어보는 계산형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와 그 다음에 이때 기타 포괄손익과 총포괄손익에 관련된 거 또 단기순이익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나오는가 총포괄손익은 뭐와 무엇을 가지고 계산했다고요? 단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계산하고서 나온 걸 뭐라 한다 우리는 총포괄손익이라고 한다는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꼭 좀 기억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